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극적으로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오히려 내부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 이런 가운데 노조가 오늘부터 엿새 동안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특히 메모리 사업부의 70% 수준인 수억 원대 성과급을 확보한 공통조직 소속 구성원들이 이번 투표에 판세를 가를 걸로 전망됩니다. 첫 소식 소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기존 성과급 제도는 유지하면서 반도체 부문의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입니다. 재원 40%는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재편된 성과급 기준 탓에 내부 갈등도 상당합니다. 올해 사업 성과를 300조 원으로 가정할 때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약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지만 비메모리 사업부는 1억 6천여만 원에 그칩니다.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려면 투표 참여 조합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현재 약 6만 9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합의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메모리 사업부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메모리와 성과급 논의에서 아예 제외된 모바일 등 비반도체가 절반가량입니다. 비메모리 조합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질 경우 결국 캐스팅보트는 연구개발이나 지원 등 공통 조직이 쥐게 됩니다. 노조 지도부가 이번 합의에서 공통 조직의 성과금을 메모리의 70%로 정한 것도 공통 조직의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소지연입니다. 앞서 노사가 어렵게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주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예고했는데 노사 협상 이행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 모인 주주들이 주주 배당 11조, 직원 배당 40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 주주 배당의 출발점인 영업이익을 건드리는 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상법 제462조도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의합니다. 회사 이익의 처분 권한이 주주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주들은 잠정 협의를 비준, 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되면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고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총실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주들의 주장에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해서 그것이 사실상 주주들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가, 이것이 관건일 텐데 관례가 있었는지 다른 업종은 어떻는지 다 종합해서 살펴봐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일부 주주들의 반발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 8.5% 급등하며 30만 원 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코스피도 단숨에 7,200선에서 7,815까지 치솟았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각 후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거나 유세 차량과 현수막 등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선 첫날부터 불꽃 튀는 유세전이 벌어졌는데 전정원, 김혜나 두 기자가 후보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자정이 되자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현수막이 일제히 걸립니다. 같은 시각 정 후보는 광진구 우편집중국에서 택배 상자를 날랐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함께 야간 노동체험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정치적 고향인 성동구 출정식에선 성수동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청장 시절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말뿐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는 서울시장을 원하시면 정원호에게 6월 3일 투표해 주십시오.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서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를 만나선 오세훈 시장을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떤지만 서울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후보의 선거운동 첫날 일정은 한강벨트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상대적 취약지로 꼽히는 강남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동서남북을 모두 훑었습니다.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정부 여당 견제론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자정 무렵 가락시장을 찾은 오 후보는 직접 배추를 나르며 새벽 출하를 준비하는 상인들을 도왔습니다. 밤에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날이 밝은 뒤엔 제일 먼저 강북구 주택가를 찾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 오세훈이 서울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택난, 생활고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서울 4대 권역을 모두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기억에 남는 응원 있으실까요? 힘내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유승민 전 의원도 오 후보의 첫날 선거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TV조선 김예나, 전정원입니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모회사인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됐고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이 사건을 맡게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한 행위는 강력 응징하겠다고 했습니다. 허유화 기자입니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민주화운동 폄훼 지적이 나오자 스타벅스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5.18 유공자들은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을 모욕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일선경찰서에 배당됐던 사건을 오후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재배당했습니다. 경찰의 특수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응징 발언을 한 직후였습니다.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나치전쟁 범죄를 거론하며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도 언급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실상 스타벅스 불매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선 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뭐 한마디만 하면 수사의 방향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역사인식이 부족한 기업의 마케팅도 문제지만 수사하기도 전에 반역사적 범죄로 규정 짓고 압박하는 게 법치주의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성과 부진에 대한 지적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82일 만에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지만 이마저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해 주셨을까요?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내란 행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는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원장은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복 수사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실적 부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최대 150일인 수사기간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권창형 2차 종합특검은 특검 내부 구성원들에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검사 정원 70명이었지만 종합특검은 15명에 불과하다며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엄정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정말 선거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픽한 정원 후보를 구하겠다고 눈물겨운 일병 구하기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공방이 오가던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안전사고 방지 차원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 지시가 나온 게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누구 주장이 옳다고 좀 보십니까? 글쎄 이게 뭐 안전 문제가 있다면 점검을 해야죠 당연히. 네. 뭐 그걸 지시한 걸 가지고 선거 개입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글쎄 본질은 지금 공사 현장에 그 철근이 누락되어서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시민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그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저도 뭐 논란이 있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 공사 현장에 철근이 누락된 게 뭐 하청업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또 고의적인 게 아니고 이제 실수로 그렇게 했다는 공사했다는 건데 그걸 또 원청이 현대건설이 나서 발견해가지고 그걸 안전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했고 일부 했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 보고했고 서울시는 보고를 국토부에 보고했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국토부와 서울시 사이에는 보고를 했냐 말했느냐 지금 문제가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은 보고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정말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정확히 정말 그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 대통령이 지시하려면 만약에 이제 뭐 보고 누락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뭐 그건 점검해 봐야겠죠. 그러나 본질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그런 그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보강 공사를 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지 뭐 그런 문제니까 사실은 그거 가지고 선거냐 아니냐 공방을 벌일 필요는 없고 다 같이 정말 필요하다면 함께 모여서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거 확실히 점검하는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원호 후보가 삼성역 방문 예정했던 거 어제 오후 3시였고요. 이에 앞서서 오전 11시 반 정도에 이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당은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는 거다, 관건 선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사태가 처음 보도된 게 5월 15일 일주일 전이에요. 그 사이에 그 총체적 난맥상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야당이 관건 선거라고 비판을 할 수 있으니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이거 묻고 가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철저하게 점검 지시하라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고요. 그리고 어제 3시경에 정원호 후보가 삼성역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전날 지하 5층에서 그러니까 지하 5층에서 상층부를 향하는 그 기둥에서 기둥 80여 개에서 네. 그
2,500여 개의 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인데 지하 5층에서 422개의 균열이 발견됐어요. 그게 보도가 돼서 그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잡힌 일정이었고요. 사실 정원호 후보가 현장을 간 거는 3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안전 공약을 발표할 때 아무래도 초대형 공사인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 현장을 가야 되겠다 해서 지하 5층까지 내려가서 봤었고요. 그리고 5월 17일에 이번 사태가 보도된 이후에 또 지하 3층까지 가서 그 철근 누락 사태를 눈으로 확인하셨고 어저께는 이제 균열을 크랙을 보러 가신 건데 사실 저도 그 현장에 같이 갔었는데 네. 그 천장에 있는 수많은 크랙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물론 그 철근 누락과 그 크랙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직 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은 당연히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에 대해서도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역 민생 행보를 하는 게 이제 민생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아니다 이런 걸로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이 두 가지 논란 중에서 어떤 걸로 좀 보십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역대 선거마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죠? 네. 지금 생각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 때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방문해가지고 가덕도 뭐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공항 앞두고 가슴이 뛴다 이렇게 그런 기억도 나고. 네. 윤석열 정부 때도 대통령이 늘 무슨 현장 가서 뭐 이렇게 뭐 현장 돌면서 계속해서 뭐 회의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있는 얘기인데 저는 글쎄 뭐 이거 뭐 시장 방문한 게 무슨 큰 민심의 출렁임이 있겠습니까? 영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기지 못할 선거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질 선거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대 정부마다 있었다거나 가능하다면 네. 이런 논란을 안 일으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전통시장 방문하고 현장 돌면서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역대 그 선거를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정말 선거 개입에 논란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이재명 후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두 후보 모두 이 철근 누락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이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역 역사 건설 사고 현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그런 부실 소공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는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안전 불감증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정말 선거를 늘 이런 식으로 치릅니다. 민생 중에 가장 챙겨야 될 주택 문제가 가장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려는 목적으로 엉뚱한 이슈를 제기해서 선거를 그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정원호 후보 어제 삼성역 GTX-A 공사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공사 진행하면서 안전성 보강해도 문제 없다. 시민들 불안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뭐 이전에 비해서 조금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막판 철근 누락 요 이슈가 얼마나 이 영향력을 주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연 안전이 문제가 있느냐 이게 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울시 해명은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기본적으로 이미 조치를 했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봐서 문제가 없다. 공사를 계속해도 보강 공사하면서 해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걸 뭐 오세훈 시장이 뭐 그걸 빼먹었습니까? 제가 뭐 누구 편드는 거 아니고 철근 누락시켰습니까? 뭐 어쨌든 그런 건 아니니까 했던 그걸 뭐 오세훈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글쎄 지금 뭐 이렇게 자꾸 뭐 여론조사에서 앞 자막에 나간 거죠. 거기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내용들은. 자막에 나오는 게 붙어 있는 걸 보면 이걸 가지고 뭐 공방을 벌여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당에서 자꾸 오만하게 무슨 뭐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을 할 때부터 선거 앞두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원호 후보나 그 오세훈 후보 사이에서 처음에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밀리는 그런 주사가 나왔을 때는 구도가 아무래도 이른바 뭐 그 불법 계엄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또 지도부가 그런 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그 어떤 당의 문제로 치환됐었는데 이젠 그 구도가 후보의 문제로 치환되면서 후보의 자질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심에 대해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도 문제지만 민심을 무시한 행보는 더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양 후보가 정말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는 게 더 이 승부를 가르는 그런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오세훈 후보는 1대1로 토론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정 후보는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좀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밝히는 어떤 통로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 측은 기승전 토론, 항상 토론을 밀고 늘어지는데요. 네. 오세훈 후보 2달 전에 윤희숙 후보의 토론 제안에 대해서 토론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었고요. 언제는 토론이 능사고 언제는 토론이 능사가 아닌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원호 후보는 도전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 곳곳을 갈 곳도 많고 발표에 대한 공약도 많고 공약과 연계한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직능단체들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생산적인 건설적인 시간을 쓰기에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토론을 제안을 하죠. 뭐 칸쿤 얘기 안 할 테니 폭행 사건 얘기 안 할 테니 그리고 김어준 방송에서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봐도 이러면서 계속 정치 공세화하면서 그 토론 제안을 하잖아요. 이런 진정성이 없고 그런 비아냥거림으로 일관하면서 토론 제안을 하는 것 그것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중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후보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너희들이 북구의 삶을 알아? 북구라는 이름 앞에 정파고 이념이구가 어디 있습니까? 싸움박질 하는 거든 서울로 가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북구를 발전시키고 북구를 성장시키는 일만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한동훈으로 보수가 단일화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망상입니다. 박민식은 이 사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한동훈이 이겨야만 합니다. 박민식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당선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냥 제 발목을 잡아서 민주당 하정우를 당선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선 하정우 후보 35%, 박민식 후보 20%, 한동훈 후보 31%로 나타났고요. 채널A 조사에선 하 후보가 32.9%, 박 후보가 20.5%, 한 후보가 34.6%였습니다. 이 2강 1중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저 조사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결국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 상승세 이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정우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 지지율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받아안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추세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도 그렇고 현재 이 북구 보궐선거를 보더라도 민심은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 출렁일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민심은 조석변이라고 해서 뭐 너무 쉽게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만큼 민심은 그런 어떤 정치권의 오만함이라든지 잘못하는 것들이라든지 자신들에게 어떤 그 민심에 어떤 사람들이 부합하는 것들인지 이런 걸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처음에는 뭐 민주당이 뭐 정말 이른바 싹쓸이 할 거다. 네. 뭐 16대 0 또 15대 1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것들은 민주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측에서 조금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걸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국민의힘이나 야권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과거의 뭐 그 이른바 뭐 내란 행위라든지 또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그런 뭐 참패할 것이다. 이런 게 반영됐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들어가고 이제 후보 대결 1대1 대결이 되면서 조금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 지금부터 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그 한 후보를 지지하던 민심이 모두 단일 후보에게 가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게 이제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부산 북과 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박민식 후보는 사실 장동혁 대표를 대리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 박민식이 아니라 사실 한동훈 대 장동혁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 만큼 아마 단일화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여론조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한동훈 지지층과 박민식 지지층이 같은 보수면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단일화를 해도 그 지지층을 전폭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단일화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여론조사 그 추이를 보면은 그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추이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마지막에는 박빙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속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서울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ARS는 좀 더 붙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전화 면접에서는 조금 더 오차 범위 내 차이건 아니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건 어제 발표된 그런 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를 봐도 전화 면접에서는 또 많이 그 격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네,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달라서 조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가 이기느니 하정우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수 진영에서 분열 분위기면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거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좋든 나쁘든 결과의 책임 누군가는 져야 될 텐데 이걸 나중에 누가 지게 될 거로 보십니까? 누가 책임? 둘 다 책임져야죠. 예. 둘 다 보수가 분열돼서 보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말 한동훈 당선된 것보다는 하정우가 당선되는 게 낫다 이렇게 그럴까 저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보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후보로 나서고 지금 이미 투표지가 인쇄됐잖아요. 네. 지금 단일화 한다 해도 별 또 시너지가 안 나요. 여론조사상으로 봐더라도. 그런데 쉽게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이 후보와 또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해야 된다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치로 보더라도 두 사람이 단일화했으면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이길 가능성이 있었던 이런 나올 수 있었는데 단일화 안 됐잖아요 결국. 그래서 네. 그렇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도 김은혜 후보와 강용수 후보가 단일화했으면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단일화 결국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쉽지 않습니다. 나와가지고 뭐 한참 선거운동 했는데 누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뭐 또 선관위가 주도하는 단일화 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쉽지 않고 결국 이게 뭐 나중에 결과가 말해주겠죠. 민심으로 이란 단일화가 될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부지리를 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뭐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두 사람 다 책임져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며 종전 가능성을 띄운 가운데 파키스탄 고위 인사들도 잇따라 테헤란을 찾으며 중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금지한 걸로 알려지면서 우라늄 처리 문제는 여전히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일주일 새 두 번째 테헤란 방문입니다. 종전협상의 키맨으로 불리는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도 테헤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believe the Pakistanis will be traveling to Tehran today, so hopefully that will advance this further. 트럼프 대통령이 막바지라는 표현을 쓰며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낸 가운데 아랍 매체들은 이르면 이달 말 이슬람 성지 순례인 하즈 이후에 파키스탄에서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대 쟁점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를 놓고는 양측 입장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외신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get it. We don't need it. We don't want it. We'll probably destroy it after we get it,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have it.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두고도 미국은 이란이 통행료를 추진하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어 막판 협상까지 진통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스틸 후보자는 한국말로 6.25 전쟁 당시 월남한 부모님의 사연 등 자신의 인생 여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한국말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I reminded of a Korean saying, 고생 끝에 낙이 온다. After hardship comes joy.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부모와 미국에 정착한 이야기를 속담 한마디에 담은 겁니다. 스틸 후보자는 북한 실정을 잘 안다며 인권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지난 70년간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지탱해왔다고 평가하면서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anchored by the 28,500 members of U.S. Forces Korea. 스틸 후보자는 또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면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를 언급하면서 농산물 등의 수출을 늘릴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등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미셸 스틸 후보자가 의회 검증 문턱을 넘으면 성킴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에 부임하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터널 벽을 들이받고 도로에서 역주행까지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인가 했더니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는데요. 약물 운전 얼마나 위험한지 황선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터널 안 2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차선을 넘어 벽에 부딪힙니다. 빨간불이 켜진 교차로를 그대로 질주하더니 안전지대를 침범해 역주행까지 감행합니다. 시속 100km로 질주하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지난 3월 밤 11시쯤 경기 양주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된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터널 사고 이후 4km를 더 달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혈 결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비몽사몽 거리면서 좀 말투가 어눌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자다 깬 상황이었습니다. 그 표정 같은 게. 실제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3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약물 의심 운전자 시약 측정이 의무화되는 등 관련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속 대상인 마약류 외에 졸음을 유발하는 일반 처방약도 위험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졸리고 이런 약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감기약도 그렇고요. 알러지약 같은 항히스타민제도 그렇고 근육이완제도 그런 노곤한 증세가 올 수가 있는데 운전자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처방약 전반으로 약물 운전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농협이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경영의 자율성과 안전성 저해 등을 이유로 외부 감사위 신설에 대해선 반대했습니다. 농협은 조합장 1,100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해왔는데 직선제가 도입되면 조합원 187만 명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스타벅스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폭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입니다.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경찰이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당초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전격 재배당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치 권력이 수사기관에 개입했다라는 전례를 남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고소고발 사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칙적인 관할이 해당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는 강남, 그래서 강남경찰서에 경찰청이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바로 이 사건을 다시 회수를 해서 그 광수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배당을 해서 사건 자체의 어떤 비중을 강하게 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사건의 비중을 생각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처리를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한 말씀에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정권에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네. 맞는지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청에서 제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통령 발언 이후에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정용진 회장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갈 가능성 있어 보이십니까? 일단 어떠한 혐의가 적용이 되고 어떠한 법문이 적용될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만한 문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라든가 아니면 비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왜곡 날조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그 처벌의 정도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번 그 5.18 민주화 운동을 희화한다라든가 아니면 비방하든가 왜곡하려고 했다라든가 그런 의도성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핵심적으로 이번에 살펴봐야 될 문제는 과연 그것을 고의적으로 진행을 했느냐의 네. 문제일 겁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 같은 것들이 적용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한 법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5.18 특별법에 관련된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정용진 회장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는 정용진 회장이 이번 5.18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획했다라든가 지시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그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총수로서의 책임과 형사 책임은 아직까지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정부 부처가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주관 행사에서 주는 경품에서 스타벅스 상품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부 기관이 특정 기업의 불매를 좀 공식화한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되는 그 언론 기사의 댓글에 보면은 네. 상당 부분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특정 정부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불매운동을 얘기를 하고 나아가 불매운동에 동참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카페 가는 사람들이 어디를 갈지는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네.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국가기관, 특히 뭐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의전 서열에서도 굉장히 앞서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어떤 예산을 쓰는 거기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쓰지 말라라는 지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에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불만 움직임과 함께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리 충전해놓은 것을 환불을 하고 싶은데 일단 가액의 60%를 사용해야 환불해 준다는 건데 이 규정은 문제가 없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표준 약관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그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른다고 한다면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통상 금액형 상품권 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겠죠. 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60%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잔액을 환불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살펴보게 되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에도 이번 상품권의 그런 규정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 틀 안에서 표준 약관 틀 안에서 정해져 있는 약관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관 자체를 무효화시킨다든가 약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스타벅스 코리아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약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처음에 우리가 소비자가 이런 상품권을 구입했을 당시와 달리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스타벅스 코리아를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생겼다. 지금 스타벅스를 사용했을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이번 상품권 구매를 취소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지급되어 있던 그런 상품권에 구입한 구입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이 의혹 제기가 허위라고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이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해명했죠. 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네, 김수현 씨 내용 들으셨는데 경찰이 이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가장 큰 근거가 뭐였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과 그런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고 김세론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카카오톡 대화라든가 아니면 음성 파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김세론 씨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지금 두 사람의 교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그 카카오톡 대화방이 알 수 없음이란 대화방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김수현 씨의 이름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증거가 조작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하겠죠. 그리고 고 김세론 씨의 목소리를 AI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주장 자체가 허위의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수사기관은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대표 이거 구속영장이 현재 청구된 상태인데 이 김수현 씨가 이 의혹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광고적으로 170억에 달하는 어떤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러면 이제 김수현 배우가 이에 대한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적극적 손해, 결국 이러한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거고 그에 대한 손실이 17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네. 그뿐만 아니고 잠재적으로 우리가 내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일로 해서
수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배상을 가능합니다. 나아가 위자료, 결국 이것으로 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거듭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와 같은 170억이 돈이 있느냐, 이의 문제일 뿐인 것이죠.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이란의 몰디브라 불리는 시드바르 섬의 아름답고 청정한 해변이 검은 기름에 뒤덮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폐격된 정유시설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바다와 백사장을 뒤덮으면서 물고기는 물론이고 새들까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백사장을 따라 검은 띠 모양의 기름이 길게 퍼져 있습니다. 물고기와 개, 바다거북과 새들까지 끈적한 타르에 뒤덮인 채 곳곳에서 사체로 발견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시드바르 섬과 인근 해역을 뒤덮은 기름은 바로 옆 라반 섬의 정유시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유시설은 지난달 8일 아랍에미리트의 보복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ideos and satellite photos show the oil-soaked waves lapping onto Shidwar Island, an uninhabited small island of Iran.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한 시드바르 섬 인근 해역에는 대규모 산호초와 함께 다양한 바다 생물이 살고 있어 이란의 몰디브로 불립니다. 섬은 8만 마리가 넘는 새들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이란 정부는 시드바르 섬을 1972년부터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한순간에 야생생물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살아남은 새와 거북이들은 산란처가 기름에 뒤덮여 번식도 못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은 반폐쇄성 해역이라 바닷물 순환이 느려 기름띠가 자연정화되기는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아침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출마자들이 한데 모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진기자들이 선거운동 첫날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몰리는 울산시 남구 공업탑 로터리인데요. 각 정당별로 로터리를 가득 채운 색색의 유세 차량들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걸렸습니다. 장미가 피는 계절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반영하듯 장미꽃 담장에 걸린 벽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된 게 느껴지는데요. 이 선거를 준비하는 관공서들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경찰청은 선거운동 개시와 더불어 경계 강화를 발령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일 투표 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구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모의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국 선관위 관계자들은 모의투표와 개표를 해보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본투표는 오늘 6월 3일 치러지고 이번 달 29일과 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보자들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13일간의 총력전에 돌입했는데요.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가 꼭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푸른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덩달아 낮 기온도 오를 텐데요. 서울과 대전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에는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남부 동해안과 제주는 내일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기온은 점점 올라서 대체 휴일인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북 북서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7.8도, 대구는 17.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7도, 대구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연휴 뒤 다음 주 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